오늘 미국 3대 지수는 다우존스는 좀 높이 올랐고요. S&P하고 나스닥은 뭐 온조세라고 봐야 되겠네요. 최근 추세는 이게 한 달 봉인데 한 달간의 추세인데 다우나 나스닥이나 S&P 500이나 전부 다 약간 정점을 찍고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시장은 긍정적인 시스템에서 움직였고 아시아 시장이 좀 안 좋았는데 난리를 치던 중국 시장이 이제 조금 안정세를 거치는 게 아닌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상해지수 일봉인데 상해지수 일봉을 보면 추세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고요. CSI 300 지수도 상대적으로 약하긴 하지만 기술주들이 많이 맞아서 머리를 들고 올라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움직임하고는 약간 반대죠. 미국 움직임은 뭐 최근 추세를 보면 이렇게 맞고 내려오고 있는데, 그죠? 내려오고 있는데 미국 중국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소외감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이 하도 난리를 쳐대는 바람에 시장이 많이 두들겨 맞았는데 중국 시장이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이게 최근 상황을 정리해 놓은 것 같은데요. 글로벌 마켓 환경 강연 기자께서 9월 12일자로 낸 건데, 테이퍼링, 실적 부인하고 법인세 뭐 세 개가 3대 악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월가의 투자 전망, UBS는 4,150 갈 거다, 모건스탠은 4,000까지 하락할 거다, 뭐 이렇게 해서 하락은 4,000 정도 보고 있고 상승은 4,600 조금 넘는 정도 수준까지로 보고 있는데, 현재 S&P 500 지수가 4,400, 4,500 정도 선상에 있는 걸로 보면 떨어지는 건 한 10%, 올라가는 건 한 4, 5%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굳이 너무 이르게 액션을 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것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제가 말씀을 아직까지는 안 드렸었거든요. 미국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밑에 보면 월가의 21개 투자회사는 올해 S&P 500 지수가 32% 급등하겠지만 내년에 12% 정도 그칠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년도의 기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내년에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조정 받느냐가, 그래서 그 조정 받은 뒤에 그 주식을 잡느냐가 향후의 성과를 결정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법인세 인상 얘기들이 이제 좀 올라오고 있고, 여기 위에 이제 한 가지 더 빠진 게 올 하반기에 있을 수 있는 이슈인데, 그게 이겁니다. 디폴트와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바닥나서 한 가지 볼까요? 여기 보시면 하원 의장이 자금 조치 모두 소진됐다라고 하원 의장한테 이제 보내는 거죠. 재무부가 역사상 첫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를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미국 정부가 코로나 확산 이후에 막대한 규모로 자금을 풀었는데, 그 자금을 많이 풀어가지고 미국의 재무부가 한계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국채를 발행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 10월 22일쯤 재민부의 자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공화당이 바이든 행정부의 그 인프라 예산하고 대립하면서 이 한도 증액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으로 해서 서로 기싸움, 결과적으로는 그 치킨 게임 한다고, 이거 예전에도 그랬었습니다. 2011년도 8월 달에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때는 디폴트 일부 공무원들 급여 안 나가고, 그래서 일부 공무원들 업무 중단되고 그랬었습니다. 2011년도. 이번에도 그런 상황까지 갈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한데, 판단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때 가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경 글로벌 마켓에 김현석 기자께서 쓰신 것 중에 9월 14일자가 있는데, 골드만삭스가 기술주 7개 골랐대요. 여기 보시면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스냅, 우버, 립트.
7개거든요.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대부분 다 아시는 기업들이죠. 에어비앤비하고 트위터는 빠졌습니다. 매도로 갔네요. 근데 이 중에서 뭐 애널들이 다 올리는 거는 맞는 자유 의견이니까 몇 가지를 보면은 미국 법원에서 우버가 예전에 개인 사업자가 아니고 정규직이라고 그랬거든요. 정규직이라 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대 보험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노동에 대해서 뭐 일정 부분 뭐 휴식을 보장한다거나 이런 여러 문제점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추가 비용들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우버 측에서는 부정적인 건데 얘가 네덜란드 법원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우버가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 정규직 분류 강행 때는 사업을 중단한다고 2020년 8월 달에는 협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뭐 하이테크 관련된 산업으로 나온 이 우버 자가용 영업을 하는 거죠. 이거 이외에 하나 더 있죠. 그게 뭐냐면 배달입니다. 근데 배달 같은 경우에 보면 중국이 음식 배달 택배기사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정규직화 지침을 명령했어요. 이것도 자영업이냐 정규직이냐가 난리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불안정한 직위에 있는 직업들에 대해서 이게 일용직 고용이나 이런 게 아니고 개인 사업자가 아니고 정규직화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중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법의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업종들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행동을 법원에서도 계속 용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런 거와 관련된 기업들의 이익 성장성은 다소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은 감안하고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버 같은 경우에 보면 추세적으로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장기간 추세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어. 이게 크게 변동성이 없어요. 지금 2019년도 6월 달에 상장 이후에 이 움직임인데 큰 추세의 변화가 없죠. 여기에 뭐 갑자기 머리를 두고 돌파해서 위로 든다 이런 것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버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최근 앱 결제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뭐 인앱 결제 수수료가 높다 그래서 뭐 강제하면 안 된다 애플 보도들이 나왔었죠. 그리고 애플이 3%나 하락했었고 인앱 강제성 판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수수료를 인하하는, 여기 보면 뭐 수수료 인하, 애플 같은 경우에 구급도 뭐 인앱 결제 포기, 앱 개별사 수수료 부담 이렇게 약해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구글의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이죠. 그런데 구글 같은 경우에 애플처럼 많이 떨어졌다가 그나마 1% 반등으로 끝났고요. 오늘 애플은 0.39% 반등으로 끝났어요. 애플이 상대적으로 좀 약합니다. 지금 구글보다는. 하지만 뭐 둘 다 인앱 결제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독과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30%나 후려치는,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아예 결제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 법원에서 제동을 걸리면서 이것도 역시 그 이전에 기대했던 기대치보다는 성장에 대한,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치는 좀 낮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걸 감안하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얘가 밀고 올라왔던 정도치만큼을 생각하고 향후에도 이 개념을 가지고 투자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속도를 다시 지금 시점에서 또다시 유지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접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려고 이것들을 뽑았고요. 그리고 나스닥이 0.7% 정도 내렸거든요, 오늘. 다른 데는 좀 올랐는데 나스닥만 좀 내렸어요. 그래서 나스닥 오늘 좀 봤더니 뭐 크게 움직인 것 중에서 보면, 여기 보면 뭐 모더나가 세게 떨어졌습니다. 부스터 샷이 아직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뉴스 보도 때문에 주시장 아래로 세게 밀렸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만한 뉴스가 기업이 줌이죠. 캐시우드 언니가 줌을 안 들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지난번에 하면서 줌을 매집했었는데 33%나 하락했거든요. 이거 줌 최근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여기 보시면 세게 내리꽂았다가 반등하는 것 같더니 반등에 힘이 없습니다. 아크펀드를 보면 아크펀드는 지금 추세적으로 개걸음을 치고 있는데 정점을 뚫지는 못하고 있고요. 직전 패턴을 놓고 보면 머리를 뚫고 내려와서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는 못합니다. 그 지수를 대규모로 이탈해서 큰 성과를 냈던 기업이 일정 부분은 어느 순간에 그 이탈에서 이게 평균 회귀라고 말을 하거든요. 궤도에서 크게 이탈한 주식이나 섹터들은 어느 시점에 평균으로 회귀하는 작업들을 하는데 그 회귀가 가격 조정으로 회귀가 될 수도 있고요. 가격 조정이라고 하면 뭐 가격이 급격히 아래로 하락해서 장기 추세 중앙점으로 오는 개념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시간 조정이라고 얘기를 해서 가격이 크게 떨어지진 않지만 옆으로 계속 횡보하면서 그게 중앙선 트렌드, 평균선 트렌드로 접근하는 그런 방법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어느 쪽이건 간에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 정말 고통스러운 평균 회귀고, 큰 폭으로 하락을 하지는 않지만 옆으로 횡보를 하는, 그래서 시간 조정을 받는 회귀도 결과적으로는 성과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대차라든가 혹은 뭐 삼성전자라든가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풍력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평균 회귀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것들은 급락하는 거고 어떤 것들은 시간 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해해 보시면 과도하게 성장했던,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좀 전에 보여드렸던 뭐 애플이라든가 혹은 구글이라든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올라갔던 것들이 평균 회귀 관점으로 쳐다보면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투자의 성과를 낮추게 하거나.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접근하는 게 긍정적일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미 여기 보여드렸던 이런 문제들, 현재 주식시장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같이 쌓여 있죠. 이것도 그렇고 디폴트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은 조급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접근하셔야 될 시기입니다. 시장에서. 그리고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NC소프트하고. 이거는 왜 쳐다보고 있냐면 우리가 온라인 플랫폼, 그러니까 온라인이라고 하는 플랫폼 안에서 이익을 내는 구조로 산업이 굉장히 많이 넘어왔어요. 하물며 유통 같은 것들도 다 온라인 쪽이 대세로 넘어가고 있고, 넘어갔죠 이미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더더욱 강력하게 빠른 속도로. 이 게임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NC소프트도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 게임 산업도 이게 향후에 계속 존속해야 될 산업 섹터거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앞에 있는 뭐 구글이나 뭐 애플의 앱 결제, 핸드폰을 제외하고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배달이나 이런 것들, 이건 전부 다 온라인 플랫폼을 가지고 움직이는 산업들인데 향후에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영위 돼야 될 산업 섹터 안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고, 결과적으로 지속적으로 영위가 된다면 이 섹터는 존속해야 될 섹터예요. 그리고 아직 성장의 영토는 국내 같은 경우에는 넓다고 봐야 됩니다. 풀로 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를 온라인 플랫폼을 가지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걸 얹혀야 되는 기업들인데, 어느 시점에 얹혀야 될 것이냐, 어떤 것을 얹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포트폴리오 안에 넣는 시기를 지금 이제 쳐다보고 있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최근 네이버가 이제 제가 기사를 보여드렸는데, 뭐 최근 뭐 바닥이고 뭐 너무 반응이 세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했죠. 뭐 국내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직은 순매수로 잠깐 돌아서는 것 같더니 기관이 그렇지는 않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외국 기관이 보고서는 그렇게 내고 던지는 거는 세게 던지고 30만 주나 던졌습니다. 어제. 하여튼 뒤로 호박씩 가는 짓을 굉장히 잘해요, 기관들은.
개인들한테는 사라 그러고 자기들은 팔아제끼는 행위를 종종 합니다. 얘네들이.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안정세가 거진다 온 것 같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거 지금 거의 반토막 다 났습니다. 고점 대비 43% 빠졌거든요. 그래서 저지선이라고 보이는 60만 원도 깨졌는데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바닥을 지금 다지려고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어떤 얘네들을 다 사겠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사야 될 대상인데 어떤 걸 사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못했고 사야 될 시점은 지금보다는 여기 보이는 변수들이 있죠. 이 변수들에 의해서 시장이 조정받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 시기에 매집을 하는 게 그 시기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점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시간 조정으로 횡보를 하고 있다가 한 번 더 두들겨 맞으면 밑으로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곧 반등하고 났다가 조정하면 상대적으로 조정이 약해서 더 싼 가격에 못 사는 그런 형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두 번째 시나리오보다는 첫 번째 시나리오 쪽에 무게를 두고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그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은 어떤 주식을 여러분들도 스스로 내가 어떤 주식을 사지, 어떤 걸 사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주식 여러 가지 섹터들 담고 싶었는데 담지 못했던 섹터들이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잘 탐색하고 있다가 조정 시점에 매수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셔야 될 시기가 바로 지금 시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정받는 것 때문에 우울하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를 가지고 어떤 주식을 좀 담아서 내 그 포트폴리오를 좀 더 향후에 풍족하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쪽에 집중적으로 생각을 집중하는 그런 시기가 지금 시기입니다. 사실 지금 경기 수축 국면, 그러니까 경기 정점 부근에 있다면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게 아니고 반등할 때마다 털어서 주식 포지션을 줄이는 그런 상황이어야 되겠지만 지금은 경기 사이클 정점에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누차 말씀드렸지만 올라가는 중반부에 있기 때문에 조정으로 끝나게 될 거고 그러니까 조정 국면에 어떤 것을 잡아야 될지를 지금 심도 있게 유심히 고민하셔야 될 상황. 그리고 현금 포지션이 모자라서 조금 추가적으로 필요하겠다면 어느 것을 조정으로 현금을 좀 확보할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시기가 지금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